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파트 1.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 1957년 숨어있는 유혹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이 책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소비자를 조종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활용했는지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극장에서 상영 중인 아주 평범한 영화 속에는 관객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짧은 광고가 삽입되었다. 이 숨어있는 광고 메시지는 인간의 잠재의식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보고서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화가 끝난 후 극장 관객들이 들르는 슈퍼마켓에서는 이 제품의 판매량이 갑작스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무의식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실험은 잠재의식의 자극이 가해진 직후에만 제품 선호도가 변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3년 이번에는 코카콜라가 최신 방법과 장비를 동원해 뇌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 언론에 발표되었다. 실험 결과는 이렇다. 블라인드 테스트, 즉 피험자들 본인이 어느 상표의 콜라를 마시는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한 테스트에서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는 모두 뇌의 같은 영역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보상 처리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됐다. 그런데 음료수를 주면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상표를 보여주자 뇌 스캐너의 이미지는 급변했다. 코카콜라를 마셨을 때는 중뇌와 대뇌의 다른 영역이 번쩍거렸지만 펩시콜라를 마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피험자들이 상표를 알고 있었을 때는 압도적으로 코카콜라를 선호했다. 뇌사진만 보자면 펩시콜라도 똑같은 맛으로 보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전두엽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한 뇌 영역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은 결국 신경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켰다. 고객의 머릿속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먼저 뇌 속에 존재하는 감정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조망해 보기로 하자. 모든 감정 시스템의 중심에는 음식, 수면, 호흡처럼 생리적인 생명 욕구가 존재한다. 이 욕구들은 원천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들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욕구들 말고도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하는 세 가지의 주요 감정 시스템이 존재한다.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우리 뇌 속에 있는 빅3이다. 균형 시스템, 지배 시스템, 자극 시스템. 그리고 진화 과정에서 이 외에 추가 모듈이 발전했다. 결합, 돌봄, 성욕. 그리고 우리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모듈도 있는데 이것은 놀이, 포획 사냥, 싸움, 식욕 구토이다. 그럼 이제 뇌 속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 시스템인 균형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균형 시스템은 고객이 안전과 평화를 지향하게 하고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피해 조화를 추구하게 한다. 인생의 모든 것이 가장 익숙한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균형 시스템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 균형 시스템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다. 모든 위험을 피하라. 모든 변화를 피하라. 모든 방해물과 불확실성을 피하라. 내외적 안정을 추구하라. 에너지 균형을 최적화하고 쓸모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그럼 이 균형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또 제품에서 어떤 구매 동기로 가시화되는지 살펴보자. 예를 들어 모든 종류의 보험,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 의약품, 병원 진료, 안전벨트, 에어백, 자동차의 안정적인 좌석,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 보증 약속,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등등. 늘 한결같은 판매자나 서비스 직원, 안전함과 아늑함을 주는 내 집 마련,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으며 세월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는 전통 제품, 안전 배달,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 기업. 이 정도만으로도 균형 시스템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깊고 포괄적으로 개입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고객의 뇌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모듈로 넘어가자. 결합 모듈과 돌봄 모듈인데 이는 균형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독립적이다.
먼저 결합 모드를 살펴보자. 결합 모드는 무엇보다 자손의 생존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결합 모듈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에는 옥시토신, 프로락틴, 감마 아미노부티르산, 코르티솔이 있다. 이제 결합 모듈이 어떤 형태로 어떤 제품에서 구매 동기로 가시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결합을 촉진하는 제품, 맥주와 관련된 사회적 안락함,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제품, 단체 유니폼, 특정 패션 스타일, 클럽이나 그룹 멤버십, 단체 여행, 사회적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적인 보살핌, 사적인 일에 대한 관심, 고객이 원할 때 주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도움, 주문 처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문의. 이런 속성을 가진 제품들에서 결합 모듈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돌봄 모듈입니다. 돌봄 모듈은 결합 모듈의 자매와 같다. 돌봄 모듈도 자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발달했다. 자신의 아기에서 시작해 가족, 단체, 다른 민족뿐 아니라 동물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확산되며 일반화가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아낌없이 지출하는 것만 봐도 돌봄 모듈이 구매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돌봄 모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프로락틴, 옥시토신 같은 성호르몬이다. 이유식, 아동복, 반려동물, 사료와 액세서리를 포함한 반려동물 시장 전체, 모든 종류의 선물, 꽃,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와 관련된 제품 또는 모든 기부단체, 이런 것과 관련된 제품에서 구매 동기로 가시화되고 있다. 빅3의 두 번째 시스템은 자극입니다. 체험에 대한 욕구. 보통 독일인들은 TV 시청에 하루 3시간 이상을 쓴다. 현재 미디어, 관광,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 속한다. 휴가를 위해 여행을 예약하고 영화관에 가고 낯선 식당에서 음식을 즐기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가. 이런 것만 봐도 인간이 경제적 중요성을 판별할 때 자극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예상할 수 있다. 자극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라. 벗어나라. 주변 환경을 발견하고 탐험하라. 보상을 찾아라. 지루함을 피하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존재가 되라. 자극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서 구매 동기로 가시화된다. 미식 요리법 체험, 여행업계, 전자 오락기기, 라디오와 TV, 오락용 책, 모든 종류의 기호품, 비디오, 음악,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도록 해주고 타인의 이목을 끄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레저 산업, 혁신 제품, 여행과 관광, 쇼핑 체험, 혁신 제품 박람회 초대. 이 자극 시스템에는 연결되어 있지만 뇌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는 놀이 모듈이 있다. 놀이 모듈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활성화되는데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정신력과 운동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놀이 모듈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서 구매 동기로 가시화된다. 전자오락, 장난감, 재미삼아 하는 스포츠, 다양한 기능과 버튼을 갖춘 기계들, 도박용 기계, 로또, 경마 배팅, 돈 내기 게임, 제품을 구매할 때 물건을 만져보거나 시험해 보려는 욕구. 이제 빅3의 마지막 감정 시스템인 지배 시스템을 살펴보자. 권력에 대한 욕구로 경쟁자를 억압하거나 축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견이 분분하다. 지배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각종 자원과 섹스 파트너를 둘러싼 싸움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며 영역을 확장하라고 지시한다. 지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다. 끝까지 관철시켜라. 지위를 얻고자 노력하라. 타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 권력을 키워라. 경쟁자를 물리쳐라. 영역을 확장하라. 자율성을 보존하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이 지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서 구매 동기로 드러난다. 고가의 시계나 향수, 혹은 패션 등 지위를 상징하는 모든 종류의 제품, 엘리트 클럽 멤버십, VIP 지위, VIP 이벤트, 자신감을 올려주는 자동차, 기계나 도구, 고급 와인처럼 우월한 전문가적 지식을 상징하는 제품,
체력과 민첩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스포츠 기구와 헬스 보충제 및 관련 서비스,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제품이나 시스템 혹은 서비스. 이제 이 지배 시스템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포획 사냥 모듈과 싸움 모듈에 대해 살펴보자. 포획 사냥 모듈, 싼 물건을 찾아다니는 사냥꾼의 원동력. 사냥하는 행위는 대개 짜릿한 불확실성과 즐거운 긴장감을 유발하는데 이는 놀이의 구성 요소와 관련이 있다. 반면 사냥감은 죽이거나 경쟁자를 몰아내는 측면에서 보면 공격적 구성 요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포획 사냥 모듈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서 구매 동기로 가시화된다. 사냥용품, 낚시용품, 값싼 제품 사냥하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고급 매장에서 저렴한 제품을 한정 판매할 때 벌어지는 고객들의 치열한 구매 전쟁을 생각해 보라. 이번에는 싸움 모듈을 살펴보죠. 싸움 모듈은 지배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자극 시스템 내의 놀이 모듈과도 관련이 있다. 이 모듈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은 도파민, 테스토스테론,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다양한 종류의 오피오이드다. 이제 싸움 모듈이 어떤 형태로 어떤 제품에서 구매 동기로 가시화되는지 살펴보자. 상대 선수와 대결하는 스포츠 시합,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스포츠 용품,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이번에는 성형 모듈. 남성과 여성의 성적 행동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뇌 구조에서도 발견되지만 특히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에서 그 차이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남성 성호르몬이자 지배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뇌 속에서 주도권을 갖는 반면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 프로락틴이 주도권을 갖는다. 이들 호르몬은 남성과 여성의 뇌 속에 모두 들어있지만 농도는 서로 다르다. 이런 이유로 남성 호르몬 혹은 여성 호르몬이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이제 성욕이 어떤 형태로 어떤 제품에서 구매 동기로 가시화되는지 보자. 화장품, 의복, 자동차, 꽃, 선물과 보석, 지혜와 부를 상징하는 제품, 섹스용품 등. 이제 마지막으로 생존과 직결된 욕구인 식욕 모듈과 구토 모듈을 살펴보자. 이 두 모듈은 인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욕은 배고픔과는 약간 다르다. 식욕은 특정 음식이나 맛에 관심과 애착을 보이는 반면 배고픔은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한 무언가를 먹도록 요구한다. 구토를 유발하는 음식을 회피하는 것은 균형 시스템의 작동 때문이다. 구토는 시각, 미각, 후각을 통한 부정적 자극으로 인해 일어난다. 식욕 모듈은 좋은 맛과 냄새가 나는 제품을 선호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미 살펴봤듯이 모든 감정 시스템에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측면,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측면, 즉 혐오감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 뇌 속에는 전체 감정 구조의 일부분인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보상 시스템과 부정적인 회피 시스템이다. 먼저 보상 시스템을 알아보자. 학문적 측면에서 보상 시스템은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뉜다. 하나는 즐거운 기대감을 통해 보상을 찾아낼 동기를 부여하는 보상 기대 시스템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고대하던 물건을 구매할 때 좋은 감정으로 보상을 해주는 실제의 보상 시스템이다. 보상 기대 시스템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강력히 의존하는 반면 실제의 보상은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인 엔도르핀에 의해 유발된다. 자, 이제 빅3와 그 아래 모듈들 간의 역동성이 아주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고객과 그의 모든 구매 동기, 욕구, 소망, 가치를 실제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직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아직 관찰하지 않은 것은 빅3 사이에 존재하는 혼합 감정이다. 도표에 나와 있는 림빅 맵의 기본 형태를 살펴보자. 림빅 맵은 아주 중요하며 이 책의 끝까지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 그런데 지도의 이름이 왜 림빅일까? 우리 머릿속의 모든 감정 시스템과 동기 시스템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대뇌 변형계이기 때문이다. 대뇌 변형계의 영어명이 림빅이네요. 림빅 시스템. 림빅 맵을 일단 말로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큰 시스템 세 가지가 있어요. 왼쪽에 자극 시스템, 오른쪽에 지배 시스템, 그 아래쪽에 균형 시스템.
그리고 자극 시스템과 지배 시스템 사이에 사냥과 싸움 모듈이 있고요. 자극 시스템과 균형 시스템 사이에는 놀이와 돌보미의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균형 시스템의 바로 위에 결합 모듈이 있네요. 자극과 지배 사이에는 모험과 스릴이 있고요. 지배와 균형 사이에는 뒤류가 통제, 자극과 균형 시스템 사이에는 환상과 향유가 있습니다. 이 림빅 맵은 인간의 모든 동기와 감정 공간을 표시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제 이 림빅 맵을 머릿속에 놓고요. 상반된 욕구들의 긴장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쾌락주의적 긴장과 금욕주의적 긴장. 일단 이런 경험을 해봤다고 상상을 해요. 전날 밤의 식사는 환상적이었고 와인은 넉넉했다. 즐거움에 자극 시스템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왠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다음 주에는 단식을 해야겠다. 이제 폭식은 끝났고 금욕과 규율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림빅 맵을 보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분명해진다. 자극 시스템의 반대편은 규율 통제인데 여기에는 금욕이나 의무 같은 개념이 들어있다. 다시 말해 뇌 속에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두 가지 상반된 세력이 공존한다. 이번에는 혁명적 긴장과 보존적 긴장. 우리는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는 동시에 오래되고 전통적인 제품을 사는 데서도 똑같은 즐거움을 느낀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음악으로 시끄러운 클럽에 갔다가 늦은 밤 아늑한 전통 술집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상반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이기주의적 긴장과 이타주의적 긴장. 낮에는 무자비할 정도로 냉혹하게 자기 업무를 하던 매니저가 저녁마다 교구에서 자선단체를 위해 기부금을 모으고 사랑으로 가족을 살피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한다. 림빅 맵을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 지배 세력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지점에 사회적 모듈은 결합과 돌봄이 있다. 뇌 속에 존재하는 이 긴장 관계들을 알고 나면 트렌드 연구의 결과들을 더 의식적으로 더 탁월하게 다룰 수 있다. 거대 트렌드는 항상 핵심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모든 트렌드에는 그 반대 트렌드가 있기 마련이다. 이 관점으로 몇 가지 발전 과정을 살펴보자. 지난 몇 년간 세계화라는 단어가 메가 트렌드로 세계를 지배했다. 세계화는 확장을 의미하며 지배 세력과 자극 세력이 이를 주도한다. 그러나 이 트렌드에는 강력한 반대 세력, 즉 반대 트렌드가 있다. 지역성과 지역 제품에 대한 욕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수많은 트렌드와 반대 트렌드의 대립, 그들의 긴장 관계는 지금의 시장에서도 관찰된다.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 식품을 둘러싼 논쟁은 유기농 식품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이국적인 나라로 여행하려는 욕구가 만연한 반면 코쿠닝 욕구도 널리 퍼져 있다. 이번에는 시간 동기나 금전 동기 같은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 동기와 금전 동기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보편적인 특징이다. 먼저 돈부터 시작해보자. 돈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가치의 상징으로 소비자의 모든 욕구와 소망을 충족시킬 수 있게 돕는다. 소비자는 대형차를 구매할 수 있고 지배 시스템, 노후 및 건강 대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균형 시스템,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다. 자극 시스템. 이것이 바로 돈의 매력이다. 돈은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보편적인 열쇠다. 이제 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시간도 돈처럼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감정적 차원도 갖고 있다. 고객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기를 추구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불쾌감을 주는 활동을 할 때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노력한다. 동시에 절약한 시간을 즐거운 활동을 하는 데 쓴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목욕하러 가거나 자극 시스템, 클럽 앞에서 오픈카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며 주차한다. 지배 시스템. 이처럼 돈은 절약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시간은 비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구체적인 상품을 예를 들어 상품을 구매할 때 일어나는 보편적인 동기 영역을 살펴보자. 아이라이너가 연필보다 비싼 이유. 화장품을 살펴보자.
소비자는 제조 단가가 약 7,000원 정도 하는 향수를 5만 원에서 7만 원에 살 준비가 돼 있다. 7만 원이 뭐예요? 1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향수의 향이 좋아서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소비자의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향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은 성형 모듈이다. 향수의 본래 과제는 소비자가 자신의 성적 매력을 강화해 성적 모듈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성형 모듈이 뇌 속에서 강력한 권력의 위치를 점하고 있길래 소비자들은 향수와 화장품 구매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쓴다. 아이라이너와 연필을 비교해보자. 둘은 외형도 비슷하게 생겼고 기능적으로도 대단히 유사하다. 제조 비용 역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아이라이너가 2배 정도 비쌀 뿐이다. 그러나 판매가는 연필은 기껏해야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지만 아이라이너는 2만 원 정도는 줘야 살 수 있다. 사실 여성 소비자들도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아이라이너를 구매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비록 제조 단가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아이라이너는 연필이 지닌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아이라이너는 성형 모듈을 활성화하지만 연필은 기껏해야 손가락을 활성화할 뿐이다. 이번에는 뇌를 유혹하는 상품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뇌를 지루하게 만드는 상품. 연필, 청소용품, 화장지의 감정적 중요도는 낮은 편이라 그 가치 또한 낮다. 이 상품들은 고객이 머릿속에서 감정 및 동기 시스템을 아주 약하게 활성화한다. 우리는 이 상품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기에 필수품이라고 부르지만 그저 그뿐이다. 따라서 이 상품들을 사는데 많은 돈을 쓸 생각도 없다. 따라서 이 상품들은 딱히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브랜드나 저렴한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뇌를 활성화하는 상품. 뇌를 활성화하는 상품들은 뇌 속의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자극한다는 점에서 뇌를 지루하게 하는 상품과 구별된다. 과자와 같은 기호식품이나 옷, 신발 등의 패션 제품, 비타민제, 다양한 책, 직접 만들어 쓰는 DIY 기기, 가전제품. 이러한 상품들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쓴다. 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한다. 뇌를 유혹하는 상품.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네요. 뇌를 유혹하는 상품이라 붙인 이유는 소비자가 이 상품들을 동경하며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을 정도로 뇌 속의 감정 및 동기 시스템을 강하게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이 상품들은 그 자체로 엄청난 매력을 발산한다.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혜와 개성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이 상품들은 감정의 출력을 높이는 강력한 브랜드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은 스포츠카, 유명 브랜드 화장품, 디자이너 패션 제품, 첨단 스포츠 장비, 최신형 스마트폰, 영적인 구원을 약속하는 상품, 스토리가 담긴 상품, 멀티 감성이 풍부한 상품 등이 있다.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동기 및 감정 세계를 만들어내는 피트니스, 건강, 웰니스를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는 제약업계나 건강관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각각 개념이 다르며 이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건 크나큰 착각이다. 먼저 웰니스를 시작해보자. 웰니스는 온화한 즐거움과 진정 효과를 주는 마사지, 긴장 이완, 감각적인 작은 사치의 세계다. 스파에 가면 평온한 음악을 들으며 향긋하고 부드러운 오일을 느끼고 진정 효과를 주는 마사지를 받으며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웰니스는 자극 시스템과 균형 시스템 사이에 있다.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세로토닌 외에도 낙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파민이 신경 전달 물질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웰니스는 낙관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건강은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는 효능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주로 신체 질환을 치료하거나 통증을 없애는 것과 관련되는데 여기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다. 건강은 회복이라는 희망을 지니긴 하지만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더 압도적이다. 마지막으로 피트니스를 살펴보자. 우리는 피트니스를 강함과 우월함,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갈 힘과 결부시켜 생각한다.
이는 바로 지배 시스템과 그에 결부된 성형 모듈이다. 우리는 뇌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형 모듈이 구분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피트니스 개념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남성에게 피트니스는 강력한 힘과 지구력을 기르는 것이고, 여성에게 피트니스는 스피닝이나 필라테스로 더 매력적인 몸매를 가꾸는 것이다. 이번에는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정말 가격이 중요할까? 우리는 돈이 완전히 감정적이라는 것을 살펴봤다. 우리는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이 의식 속에서 정해주는 모든 욕구를 돈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돈의 측면, 즉 가격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한창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가격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합리성, 적은 돈으로 많은 즐거움 사기. 합리성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기분 전환과 자극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의 경우 합리성은 자극 시스템을 얼마나 강하게 자극하느냐로 결정된다. 그들은 최선의 돈으로 흥미진진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면 즐거워한다. 반대로 금욕주의자는 돈을 전혀 쓰지 않았을 때 불어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행복해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식대로 즐거움을 최대화한다. 먼저 자극 시스템 면에서 보면 가벼운 가격 흥정에서 만족을 찾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격 협상에서 얻는 즐거움이다. 소비자의 뇌 속에 있는 포획 사냥 모듈은 가격의 심리학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모듈이 세일 상품을 찾아 나서는 사냥꾼들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쇼핑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유혹하는 사냥감, 즉 세일 상품을 사냥한다. 만일 세일 상품이 한정 수량인데다 그것을 다른 경쟁자보다 더 빨리 낚아챘다면 행복감은 더욱 커진다. 이번엔 지배 시스템 측면에서 보자. 지배 시스템은 고객을 자극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며 동기를 부여한다. 여기서 가격 흥정은 전쟁의 성격을 띈다. 소비자는 싸워서 가격 인하라는 결과물을 성취하는데 이를 자신의 현명함과 자기 뜻을 관철시킨 힘의 척도로 받아들인다. 한편 균형 시스템은 절약의 원조다. 그것은 앞날을 대비해 저축의 동기를 부여한다. 균형 시스템은 또한 자극 및 지배 시스템의 적이기도 하다. 체험을 하거나 지위를 얻는데 더 많은 돈을 쓰거나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균형 시스템과 밀접하게 관계된 가격은 복잡성을 줄여준다. 소비자가 보기에 가격 외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을 두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복잡성은 불확실성만 유발할 뿐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할 때 차이가 나는 가격 자체를 일종의 참조사항으로 고맙게 받아들인다. 이제 가격에 따라 상품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가격이 기본적으로 매우 감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려 한다. 고객의 지갑을 열어 더 많은 돈을 쓰게 하려면 돈과 이별하는 소비자의 고통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상쇄시켜줘야 한다. 상품 자체가 높은 감정적 가치를 전달할 때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 체험적 성격이 강한 자극 상품은 되도록 적은 돈으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을 충족시킨다. 만일 상품이 머릿속의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을 지루하게 만들면 가치와 가격은 떨어진다. 지배 시스템은 가격 깎는 것을 능력의 척도로 여기는데 상품 자체가 높은 지위와 독점권을 약속해주는 경우에는 흔쾌히 이런 싸움을 포기한다. 수많은 고급 브랜드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것도 바로 가격 자체가 이미 배타적 독점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머릿속에서 구매 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구매를 결정하는 두 개의 목소리. 어떤 소비자가 쇼핑가를 걸어가면서 상점에 진열되어 전시되어 있는 고급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의 의식은 너는 이 시계를 사야 해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상점에 들어가 그 시계를 자세히 살펴본다. 손목 밴드는 고급 악어 가죽이고 시계는 수제이며 금으로 만들어졌다. 또다시 내면의 목소리가 말을 건넨다. 이 시계를 사. 그러면 동료와 친구들이 질투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출세했다고 생각할 거야. 손으로 들어보니 시계가 묵직하다. 그는 이 시계가 굉장히 특별한 물건이라고 느낀다. 그는 이 시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격을 물어보니 470만 원입니다라고 점원이 대답한다.
그의 행복감과 구매 욕구에 제동이 걸린다. 그러자 또 다른 내면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한다. 너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계좌에 400만 원밖에 없잖아. 자동차 리스 할부도 아직 남아있다고. 내면의 목소리들은 엎치락 뒤치락 하며 계속해서 싸운다. 시계를 다시 들어본다. 그는 일단 시계의 수제 기술에 매료됐다. 그리고 이 시계를 차고 골프클럽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감탄 어린 시선을 상상한다. 결국 그는 시계를 구매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느낀다. 새로 산 시계를 행복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이 시계를 구매한 게 과연 옳은 행동이었는지 계속 의심한다. 시계 구매를 정당화해 줄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찾는다. 똑같은 시계를 다른 상점에서는 130만 원이나 더 비싸게 파는 것을 봤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의심은 멈춘다. 그는 시계를 구매하기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관점을 바꿔 고객이 머릿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시계의 시선을 빼앗긴 순간에 시계를 사라는 메시지는 변형계로 넘어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변형계는 시계의 의미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변형계는 감정적 경험 기억에 의지하게 된다. 그 장면은 광고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귀중한 시계가 지위와 결합된 경험 기억에 저장된다. 이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지배 시스템이다. 금, 고급스러운 가죽 향기. 이 모든 것은 지배 시스템을 활성화하지만 자극 시스템도 약간 활성화된다. 모든 구매에는 언제나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두 시스템 모두 구매해라는 욕구를 통해 고객의 의식에서 드러나게 된다. 한편 균형 시스템은 고객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시계를 구입할 경우 과도한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위험 요소 중 하나다. 이 위험 요소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는 변형계의 평가센터에 의해 유발된 감정적 기억에서 의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고객은 너 미쳤구나. 시계에서 당장 손 떼라는 내면의 목소리로 균형 시스템의 개입을 체험하게 된다. 고객의 의식에서 구매와 비구매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의 교차는 머릿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투는 지배, 자극, 균형 시스템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변형계는 이 모든 것을 일종의 결정 모델로 여겨서 일일이 검토하고 난 뒤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이들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고객은 시계를 구매한다. 그러나 구매자의 머릿속은 아직 편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서로 반복하는 세 가지 시스템들 사이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리저리 차이다 보니 결정에 관여하는 신경망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신경세포와 신경망이 장기간 반복해서 활성화되면 장기간 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신경세포와 신경망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고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다. 지배 시스템 연결망뿐 아니라 균형 시스템 연결망도 이런 방식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부의 투쟁은 실제로 구매 결정을 내린 후에도 의식 속에서 며칠간이나 계속된다. 그리고 균형 시스템 연결망이 의구심에 사로잡힐 때마다 고객은 인터넷을 뒤지며 구매를 정당화할 정보들을 찾아 헤맨다. 이 글을 들으신 분들 어쩜 나랑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 어쩜 나랑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후회할까? 이런 생각들 하시겠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고객이 자아는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구매 결정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 모든 평가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과정을 자아는 알아차리지 못하며 이 모든 것이 자아의 의지를 벗어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결정이다. 아쉽게도 의식적인 자아는 적극적인 의사결정자라기보다는 무의식의 조종을 받는 관객에 가깝다.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감정적 평가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머릿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예로 당신이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루이지라는 이탈리아 식당에 간다고 하자. 당신은 일찍 도착했고 식당은 텅 비어 있다. 점원이 다가와 모든 좌석이 비어 있으니 아무 자리나 선택해도 좋다고 알려준다. 당신은 지체할 필요 없이 통로를 걸어가 자리를 잡고 앉는다. 그런데 당신이 선택한 곳은 구석자리.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특별하게 검증된 경험을 저장했다.
먼 옛날 인간의 주변에는 목숨을 노리는 야생 동물이나 악당처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따라서 뒤나 측면에서 공격할 수 없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이 영향으로 우리는 곧장 구석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뇌가 의식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보가 의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동기 및 감정 프로그램을 통해 행동으로 전환되면 반응은 훨씬 빨리 일어난다. 두 번째, 동기 및 감정 프로그램과 함께 저장된 경험은 이미 검증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다. 검증된 해결책이 있는데 오래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세 번째, 의식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다. 의식의 비용은 바로 에너지이다. 때문에 우리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되도록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단순한 메시지와 복잡한 메시지가 있을 때 복잡한 메시지를 읽을 때는 고통의 중심부가, 간단한 메시지를 볼 때는 보상의 중심부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 고객이 뇌를 최대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케팅 및 광고 전문가는 회사, 제품, 브랜드의 인지도가 판매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인지도는 신뢰를 불러오고 이를 통해 균형 시스템을 자극한다. 부정적인 경험이 없을 경우 고객의 머릿속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과 브랜드는 구매 자동 메모리에 저장된다. 소비자는 상품 진열대 앞을 지나갈 때 상품을 그냥 집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구니에 넣을 확률이 높다. 그 밖에 뇌는 아주 작은 신호에도 영향을 받으며 감정적인 경험을 저장한다. 따라서 고객의 뇌는 감정적 입출금 장부를 관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수입은 긍정적 경험이고 지출은 부정적 경험이다. 하지만 고객의 의식은 실제 입출금 내역을 거의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찬성이나 반대의 결정을 내릴 때 진짜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뇌의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내려져 있었다. 다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예상했던 대로 녹음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네요. 이제 겨우 파트 1만 끝냈을 뿐인데 일단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은 재미없다 이건.